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보는 정직한 국민 행복한 나라라는 그 주제를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어디 가서 제가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여러 종교의 사람들하고 신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개신교 신자들만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 저 잠실에 있는 정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일찍 접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만나지는 못했고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개인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신이 좀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이렇게 굉장히 고마운 지인들이 아주 저도 모르게 몰래 그 참가비를 저 어디다 보내서 유학생 수련회 당시에 코스타라고 굉장히 그 좋았던 수련회가 있는데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뭐 며칠 동안 먹고 자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이 은혜의 폭포를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뵀던 분들이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김동호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막내 목사님이 거기 오셨던 막내 목사님이 이제 오정현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의 형님이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그 서초에 뭐 이렇게 정치 입문한 다음에 갔을 때 오정현 목사님 교회를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저 시카고에서 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코스타에서 하나님 만나고 아직도 뭐 제가 뭐 굉장히 열심히 좀 새벽기도도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후루꾸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통 때 접하는 어떤 얘기들하고 최대한 좀 교집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이거 보시면 맨 첫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나라입니다. 보시면 자살률이 세계 1등이고 출산율이 세계 꼴등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라는 것도 확실하죠. 세상에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란한 건데 출산율이 꼴등이라는 것까지 하면 이제 지금도 고단하고 지금도 괴롭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죠. 근데 더 눈이 가는 거는 뭐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만 명당 성형수술 시술 건수가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모건스탠이라는 회사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7개 나라 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6개 나라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족 또는 직업. 그러니까 직업은 자기 자신을 이제 실현하는 쪽으로서 우리나라는 17개 나라 중에 유독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어딘가 병들었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시죠? 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20대 여성이 백화점에 오픈런으로 가서 명품백을 사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사냐? 그 젊은 친구들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명품백 하나 안 갖고 있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마음의 힘이 없는 그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본인만 불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가 다 져야 돼요. 특히 저는 기성세대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렇게 된 이유를 저는 사회과학자고 경제학자입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으로서 이거를 쭉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병들게 된 것 중에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나온 길하고 굉장히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걸어온 길 딱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1961년이 우리 경제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콩고, 가나 이런 나라들과 소득도 비슷했고 구조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죠. 여기서 그 박정희라는 이제 걸출한 지도자가 사람들의 어떤 무기력과 냉소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아주 먹고 살아야 된다. 자식들 가르치고 먹고 살자라는 굉장히 그 강력한 목표 아래 국민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전 세계로부터 기적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90년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중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하고 어깨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때 우리하고 같이 가난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빈곤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떨쳐 나온 거죠. 근데 90년에 우리가 이제 중진국 대열에 올랐을 때 중진국 트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 왜냐하면 막 사람들 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진국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선진국이 되는데 이때 중진국이었던 나라들 지금 다 중진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못해요. 거기서 한 걸음 또 점프하는 걸 잘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점프를 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겨누고 누가 봐도 고소득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해낸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 얘기하는데 대만은 뭐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세계적으로 별로 이렇게 사이즈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남미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 존재냐면 정말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트랩을 동시에 떨쳐나온 나라. 근데 그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숫자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숫자 말고 한번 이미지를 보셔요. 이게 지금 전쟁 직후의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막막해 보이잖아요. 이 당시에 우리 국민 전체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였을 겁니다. 전국이 다 그냥 그 잿더미였던 나라인데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이 지금 우리 서울, 우리 국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화문에 지금 역사박물관에 있는 자리. 굉장히 예쁜 자리인데 이때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지금 뭐 가족의 뭐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지금 땅을 뒤지고 있잖아요. 요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하면서 제일 이 산업화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게 사람들 마음속의 무기력. 그러니까 먹고 살자, 밥 먹고 살자. 이것을 그 사회 전체의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든 뭘 만들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하게끔 만든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산업화 과정입니다. 이 산업화 과정이고 여기 이 젊은이들은 다 자기가 공부시켜야 될 동생들이 아마 시골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시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온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지만 그것이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고 지금 이 민주화라는 것이 정치적인 참정권이라는 또 하나의 점프를 해냅니다. 이 민주화가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발성이나 창발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독재국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점프를 해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슬기롭게 이것을 해냈고
민주화 이후에 지금 보셔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성공적인 기업 중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기업들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 케이스를 보면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막 포진해 있는 거죠. 그 어디 남미나 아랍이나 이런 국가 가시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 기업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는 문화까지 BTS 이런 거 그 BTS 뭐 슈퍼주니어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남미에 가서 공연하고 이러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 중에 남미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99.9%일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이게 문화적인 자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인 거죠. 그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느냐. 목표를 보시면 이게 매년 무역 그 협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뭘 팔았는지를 집계를 합니다. 19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 판 물건이 뭐냐면 철, 텅스텐, 그다음에 비단실, 그리고 오징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더할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땅에서 캐서 팔고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 잡아서 팔고 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60년 동안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2020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정교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6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무식한 국민들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과 정교한 머리를 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민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화라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 보시면 이 표가 좀 어려운데 이 그림에 맨 위에 있는 연두색 있죠? 연두색 선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취업률입니다. 초등학교 취업률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맨 처음을 보면 한 20%가 좀 겨우 넘죠? 이게 불과 10년 동안 90%까지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매율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을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다 이걸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단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아랍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흉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부모들도 어마어마하게 피 속에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겨우 한 10년 동안 지금 초등학교 취업률이 90%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문맹률도 한 4% 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인들한테도 막 한글 학교 해서 가르치고 온 나라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살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중학생 보세요. 중학생은 중학교 취업률입니다. 중학교 취업률은 해방 이후에 거의 0이었는데 이게 1970년이 되면 40% 정도 올라가고 1980년이 되면 거의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초등학교를 전 국민을 쫙 교육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을 쫙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저기 나라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한국 예산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기업이 없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거지 나라에서 미국에서 받아온 원조 자금으로 나라 예산의 반 이상을 충당하는 나라에서 한 16%, 17%의 돈으로 뭘 했냐면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좋은 건물, 마을에 좋은,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70년대에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대부분 다 초등학교 건물이었지.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교 투자를 하고, 중학교 투자를 68년도에 중학교 시험을 없애잖아요. 74년도에 고등학교 시험을 없애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대중화시키면서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 80년대 되면 거의 100%의 중학교 취업률, 그 다음에 불과 한 90년도 되면 고등학교도 100% 거의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학도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동안 이 정도가 되려면 국가도 국가지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이 교육열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배우고 우리가 내 아이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아이를 가르친다. 이게 이 당시의 어른들의 머릿속에 모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자신들이 못 쓰고 자신들이 여행 다니고 제가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이 손잡고 어디 놀러 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보다 나은 삶을 너네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딸 가진 엄마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쳤죠. 저 죽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중간에 선이 있죠? 1970년도에 중학교 취업률이 40%라고 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70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누군지. 그게 우리 오 목사님 나이 정도 되죠. 지금 60대 중반.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서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40%라는 얘기입니다. 반 이상이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자리를 거쳐왔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개개인의 잘못이나 개개인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워낙에 빨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40년 전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00년대, 2010년대에 중학교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 눈에는 한 세대 앞에 어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중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고급의 대화와 남과 굉장히 서로 인정하는 대화, 이런 민주적인 교육 이런 것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가르친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돼서 자기 윗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분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난하기도 가난하지만 화가 나면 뭔가 대화로 풀 능력 자체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 윗세대를 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고맙기라도 하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앞세대를 보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상한 그녀라는 나문희 씨가 주연이에요. 나문희 씨가 굉장히 부잣집 딸로 잘 자라다가 전쟁통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편 일찍 죽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극악스럽게 해장국집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았더니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같이 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영정사진을,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제 자식 부부가 자기를 보내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 영정사진을 찍다가 이게 이제 판타지 영화죠. 갑자기 젊고 예쁜 한 5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보세요. 나문희 씨가 이 영화 속에서 우리 아들 국립대학 교수요. 나보다 자식 잘 키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었죠. 이 아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들은 엄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그래서 자기한테 걸맞는 잘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어머니가 고맙고 미안한 존재지만 자기 삶에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젊고 싱싱한 여자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명짧은 남편을 얻지 말고 나처럼 못난 아들도 낳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가 이런 유명한 사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영화가 거의 1000만이었어요. 이걸 이렇게 히트친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586 세대가 앞 세대에 느끼는 죄책감이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고맙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감사하지만 별로 얼굴 맞대고 하루 종일 보고 싶지는 않은 엄마 없이는 살겠지만 엄마랑은 못 살아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 세대 간의 격차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별이에요, 별. 자기 나이 또래, 자기 지역에서, 지방에서 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그 당시에 60년대 초등학교 동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다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한 격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산업화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호남에 계신 분들이 영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남자들이 엄마들이 따님들을 엄청 잘 교육을 시켜서 남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지금 밥그릇이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어머니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라고 가르쳐갖고 여자들이 또 되게 드세요. 그래서 지금 남녀 갈등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발전해온 우리나라에서 격차와 갈등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다음 보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입니다. 그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했던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회의 도덕성은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뭐를 줬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공부시켰죠. 먹이고 공부시켰죠.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증표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런데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그래서 성공적인 뒷세대를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뭐를 가르쳤냐. 아까 남은희 씨가 내 아들 국립대학 교수요. 근데 그 국립대학 교수는 정작 자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역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취, 대단한 성취,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취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진 국민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보시겠어요? 오늘 이제 저를 불러주신 그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인은 법을 중시하지만 한국인은 도덕성을 중시한다. 이게 도덕적인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도덕이라는 거, 정직이랑 이런 가치들, 도덕적인 가치를 자기 준칙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남을 지적질하는 도구로 쓴다는 뜻입니다. 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은 남을 지적질하고 적을 무찌르는 도구로 이런 가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정직이라는 가치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신앙인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정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셔요. 제가 서초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저랑 그때 같이 나왔던 분이 어제 재판 1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였죠. 그분이랑 저랑 손잡고 오정현 목사님한테 같이 인사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선거 때. 그분이 제가 이게 초년생, 제가 진짜 지금도 초년생이지만 그때도 진짜 초년생이었죠. 제 어리버리 할 때 같이 TV 토론회를 하면 너무나 멋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 사회의 모든 진보적인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분 참 말씀 잘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몇 번 나왔으니까 국회의원은.
이분이 어제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왔기를 징역을 4년 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사가 그 기소한 50개의 각종 돈 관련 범죄가 그중에 47개가 유죄로 나왔어요. 그 사람 핸드폰 안에 3만 개의 녹취 파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정치인이랍시고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서 자기가 이득을 취한. 그러니까 서로 뇌물을 주고받게 하는 그 중간에서 자기가 다 자기 이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그 핸드폰에서 나온 파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어제 그 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2명의 수사가 또 시작이 됐거든요. 아니 녹취 파일이 3만 개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다? 의뢰 정치인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걸리면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이라는 건 지도자고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오면 작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다 용서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머릿속에 우리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층이고 자기 지역구에서 4선, 5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정직을 마음속에 가치로 삼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계속 선출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치와 자기 생활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엄마부터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이 가치 지향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인권이나 뭐 종교적인 가치라든가 전 국민들이 그거하고 일치되지 않는 언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문화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정말 각자 먹고 살자라는 목표 속에서 너무나 숨가쁘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너의 가치가 뭐니?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왔던 가치가 뭐고 우리는 이것을 이어가고 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살면서 들어보신 분은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가정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이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도덕성을 우리도 심어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사회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등, 당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돈. 여기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성취들 그리고 이런 아픔들을 끌어안으면서 이걸 다 감싸 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사회라고 믿고 싶지만 그거를 해내야 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분이 우리 루터 목사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95개의 그 태제를 붙인 다음에 4년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책임자가 이 왼쪽에 있는 황제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사람이 그 칼 5세가 이 제국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이 젊은 목사가 이 당시에 37살짜리 목사가 그 카톨릭계에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던졌잖아요. 와서 네 입장을 얘기해봐 그러고 불렀습니다. 1522년에 이 사람이 그 보름스 의회에 가서 제국 의회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저는 제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이것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가들이 이 장면을 소환을 많이 합니다. 왜 정치가들에게 이 장면이 중요하냐? 본인이 믿는 신념과 본인의 삶을 일치시키는 장면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없는 모습이죠.
제가 그 서초에 갔을 때 같이 선거에 나왔던 분이 입으로는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얘기를 다 하셨던 분들이 뒤에서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다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그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신선한 기록 많이 읽으셨죠? 저같이 그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굉장히 잘 전달하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영문학자이자 그 기독교 사상가인데 이분의 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시기를 바래요. 이 책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크리스찬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을까 그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저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의 구분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 근데 무슨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보다 옳은 길로 가려고 그 본인의 선택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자발적인 연합을 했을 때 정말 큰 그 행복이 온다. 이런 말씀을 이 책 안에서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 무거운 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이 다 안 따르지 않지만 다 따를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있지만 그게 이제 황금률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문명권에서 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다 비슷하다는 거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다른 이유에서 그걸 되게 많고 좋은 사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본인에게 떳떳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키우는 그게 좋은 사회라는 거죠. 그게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그라 기조라는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은 가치를, 도덕을, 정의를, 정직을 남을 지적질하는 쪽으로만 쓰고 자기 준칙으로 쓰지 않는 사회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바꿔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그 선택에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회가 가치지향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모질한 거죠.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피하고 남을 지적질하고 그 가치를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욕하는 데 씀으로써 그 지적질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결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마음속에 힘도 없고 굉장히 이상한 가치들이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믿는 것들과 스스로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그런 사회로 우리가 옮겨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문명권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가장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근데 그 안이 그게 사회과학적으로서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당신이 바란다면 당신이 어렵지 않을 때 남을 도와라.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보다 30년 먼저 태어난 유대교의 스타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종교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이거다. 이거 외 다른 거는 다 껍데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한 500년 먼저 살았던 힐렐이나 예수님보다 더 한 500년 먼저 나왔던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서부려 무시해라. 네가 싫은 거 남 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문명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남들도 다 똑같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말로는 이러고 행동은 그걸 따르지 못하냐. 그 얘기는 묘하게 본인을 그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마음속에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마음속에 옳은 우리 본질,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에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냉소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그게 팽배해 있죠. 사실 굳이 옳은 일을 내가 해야 돼? 다들 안 그러는데 이 냉소와 무기력, 이게 이제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음 대장부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얻은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유명세를 얻었더라고요. 예전에 박사하고 교수할 때 없던 인지도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제 구독자가 지금 한 28만 명?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기적의 유튜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범람하는데, 제가 하는 유튜브는 정말 너무 과하게 품격이 있어서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근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강남에 중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자기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연말 그 해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물어보지 좀 마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제가 놀랍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성균관대에서 평생 교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문 교육을 했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자기 모교에서 와달라고 해서 교장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모교에 와서 자기 아이들을, 자기 후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아이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 싶냐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소리는 뭐냐면, 서울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이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물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계속 그걸 가르칩니다. 제가 졸업식 날 가서 졸업식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뒤에 서서 500만 원 상금을 주는 가장 큰 상을 모범생, 우등생한테 주지 않더라고요. 의로운 일을 한 학생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구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걸 본 누군가가 학교의 교장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교장 선생님이 올해 이 상은 얘들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데, 이게 사실 저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사회에 이런 갈증이 많구나. 학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세요?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쪼개져 있는 거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고 입시교육 잘 시키는 것만큼 있는데, 본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잖아요. 당장 입시교육 열심히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도 있죠.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는 가치의 무거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네 삶을 행복하게 한다. 서울대 가고 의사 돼서 남들이 좋은 거 따라해서 그게 너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냐. 애들한테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꼬물꼬물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이제 병들 만큼 병들었고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보시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가치의 사회, 우리보다 좀 가치와 일치되는 그 사회를 위해서 지금 많은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희망의 말씀, 그런 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